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지난 시간까지 지인진 선수에 대해서 보내드렸고요. 1989년을 들어가기 전에 그 한 꼭지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이 코로나19 그 거리두기 단계인데 오늘 날짜가 1월 2일이에요. 그 2.5단계를 그 2주간 더 연장하기로 오전 11시에 결정이 난 상태고 그래서 전원이 모이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오늘은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함께 시작했던 임준배 위원님과 제가 둘이 다시 한번 또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해드릴 주제는 그 박찬희 선수와 김태식 선수에 대해서 댓글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올드 팬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그 저희가 그 보유한 굴지의 세계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이 박찬희 선수와 김태식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재밌게 돌아갔던 7, 80년대의 플라이급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임준배 위원님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한번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준배입니다. 오랜만에 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 녹음할 때 모임은 5명, 6명 이렇게 모였는데 5인 이상 또 집회 금지고 해가지고 지난번 녹음 때는 우리 김영문 씨하고 이성열 씨가 와서 우리 황 대표님하고 지인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세 분이 했고,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그 시점이 또 과거로 흘러가는 거라 저하고 우리 황 대표님하고 둘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70년대 복싱을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이기도 했고 봤다고는 하지만 체감하면서 느낄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70년대 복싱은 임준배 위원님께 많은 부분이 좀 기대가 돼요. 이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좋은 내용을 오늘부터 몇 부에 걸쳐서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나이가 어렸을 때라 그냥 뭐 복싱 보는 거 자체를 재밌어 할 때니까 어쨌든 뭐 기억나는 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WBA 플라이급의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김태식 선수하고 박찬희 선수의 그 데뷔 시점 뭐 그 정도부터 이제 세계 판세나 그 당시에 그 현역 세계 챔피언들을 놓고 그 우리의 박찬희 선수, 김태식 선수가 도전하는 그 과정, 그 이후 뭐 이 정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요 당시에 재밌었잖아요. 사실 플라이급이 가장 그 아래 체급이었고 네. 주니어 플라이급이 탄생되기 이전 시점부터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주니어 플라이가 이제 막 탄생될 때쯤이라 사실은 그 신설 체급이라 그 세계적으로 주니어 플라이급은 80년도에 들어와서 뭐 구시켄 요코라든지 뭐 사파타 이런 선수가 나면서 그 명실상부한 그 세계 챔피언으로서 어떤 그 인정을 받았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좀 미미한 존재였죠. 했기 때문에 그 플라이급이 가장 그 최경량급이고, 그 이 당시에는 그 계속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나오겠지만 아주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중남미 아시아권에 꽤 그 서로 물고 물리는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양상이었기 때문에 그 80년대 중반에는 WBA나 WBC나 정말 자고 일어나면 챔피언이 바뀌는 1차 방어전에서 계속 실패하면서 나가는 뭐 그런 아주 그 희한한 현상도 있었고 그랬죠. 재밌었죠. 네. 이때 이제 김태식 선수나 박찬희 선수가 워낙 그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또 이에 못지않은 국내 선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한 복싱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국내에도 굉장히 높았을 때여서 이 당시에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들의 이름은 아마 복싱 팬님들이시라면은 전부 많이 들어보셨던지 이 선수들의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이 그 중남미 복싱이 이제 만개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60년대 물론 뭐 멕시코라든지 푸에르토리코, 파나마에서 그 세계 챔피언이 간간히 나왔지만 7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중남미권, 멕시코,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또 어디 있나요? 뭐 니카라과 이런 데서 이제 지금까지도 거론되는 그런 명챔피언들도 이 시점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네요. 예,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그 선수층이 두텁다고 해야겠죠. 그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체급이 이제 플라이급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2020년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선수들의 그 체형이나 몸집이 많이 커진 상태지만 7, 80년대만 해도 플라이급에 해당하는 선수층이 정말 두터울 때였어요. 그렇죠. 네. 특히 중남미권과 아시아권의 그 내노라 하는 복서들이 많았던 시점이었는데 한번 얘기를 좀 풀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그 일단 WBA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김태식 선수는 77년도에 데뷔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태식 선수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시점이 김태식 선수 세계 도전 시점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 70년대 그 WBA 플라이도 뭐 WBC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챔피언이 많이 바뀌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70년대 중반에 태국의 그 오랫동안 또 그 세계적인 선수였던 그 치오노이한테 하나가다 스스무 일본 선수가 그 타이틀을 빼앗고 그 하나가다 스스무가 그 1차 방어전에서 에르비토 살라바리아와 맞붙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인데 그 일본에서 했는데 카운터 홈 디시즌을 당하죠. 그렇죠. 리버스 홈타운 디시전.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 하고 하나가다가 우세한 경기를 벌였음에도 그 당시에 이제 주심까지 채점을 했는데 일본 부심 하나, 필리핀 부심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주심이 뭐 미국 국적이었지만 사실은 필리핀 통이었던 그 우리나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그 교포시죠? 하버팀이. 네네. 그래서 2대1 판정이 나서 그 살라바리아가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어전을 다시 그 하나가다와의 그 리턴 매치했는데 이번에는 뭐 에르비토 살라바리아가 1차전보다는 좀 편안한 승리를 거두고 변정일 선수와 야구시지 예, 경기가 그런 났어요. 식이죠. 예. 1차전은 그 억울한 패배를 당한 하나가다였지만 2차전에서는 완패를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맞이한 게 76년 2월에 그 살라바리아가 지명도전자였던 그 알폰소 로페즈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알폰소 로페즈는 뭐 파나마에서 굉장히 그 각광받는 선수였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무패였어요. 예, 22전 무패였고 KO율도 굉장히 높았죠. 22전 전승이 한 12KO, 13KO 예, 정도 그 됐을 정도 겁니다. 됐는데 사실 이 로페즈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선을 보이죠. 김한진 선수의 방어전도 왔었고 또 장정구 선수와도 했는데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라이트 플라이급 선수예요. 그렇다고 봐야 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선수인데 파워는 엄청 나가지고 그 살라바리아의 홈링인 그 필리핀 퀘선시티에서 도전을 해서 그 라스트 라운드에 KO로 꺾고 그 새로운 챔피언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1차 방어전은 뭐 한 2달 있다가 일본에 와서 그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오구마 쇼츠와 1차 방어전을 가볍게 이겼는데 사실 이 로페즈는 굉장히 롱런 하리라고 그 당시에는 예상이 됐던 선수예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 한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그 멕시코의 구티에스파다스와 맞붙죠. 그래서 시합 전 예상은 로페즈가 승리하리라는 것이 그 대부분의 그 평이었는데 실제로도 경기 중반까지는 그 로페스가 그 우세한 경기를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10라운드 넘으면서 뭐 스태미너에 문제가 있었는지 굉장히 그 페이스가 떨어졌고 그 10라운드 이후에 5번을 다운을 당하면서 이 에스파다스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 타이틀을 뺏기게 되죠. 그래서 에스파다스는 이 멕시코 그 메리다 그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시 출신인데 이쪽 그 인디오들이 또 체형이 그 아르헨티나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머리는 좀 크고 팔다리는 좀 짧고 하지만 굉장히 그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 몸통이 또 굵잖아요. 네, 몸통이 굵고 그래서 사실 에스파다스 이 선수도 지금 키가 한 153?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라이트 플라이급을 뛰어야 되는 선수인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플라이급으로 뛰어서 그 로페즈를 이기고 당당히 그 세계 챔피언에 오르죠. 에스파다스는 정말 KO율도 높았고 네. 멕시칸의 그 벤텀급에서
당시에 이제 주름 잡던 사라테 사무라와 비견될 정도로 또 기대를 받았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이 에스파다스가 챔피언이 된 다음에 여전히 그 WBC 쪽은 같은 멕시코의 그 미겔 칸토가 그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멕시칸끼리의 어떤 통합전 얘기도 좀 있었죠. 그래서 멕시칸들은 가족 아니고는 다 싸운다 하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합전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만약 그 시합이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재밌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칸토는 전혀 주먹은 없지만 아주 그 고도의 테크니션이고 기교가 정말 대단한 네. 선수였던 것 그 같아요. 링의 대학 교수 이따 또 나오겠죠. 거기에 비하면 에스파다스는 좀 투박하지만 그 굉장히 그 강펀치죠. 해가지고 이 선수에 대한 인상은 그 10월달에 챔피언이 되고 그 이듬해인 77년 1월 첫날 그 일본 링에 나서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동양 챔피언이었던 그 다카다지로와 그 첫 방어전을 갔는데 이 시합은 MBC에서도 그 중계 방송을 해줬어요. 아, 그랬군요. 예, 실황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 설날 구정은 연휴가 아니었고 신정이 연휴였어요. 신정연이었죠. 예, 네. 그래서 한 3, 4일 쉬는데 아마 특집으로 해가지고 이 시합을 중계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다카다지로가 그야말로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죠. 만신창이가 되고 7회전에 그 막 2단 3단 위아래 막 치는데 그 레프리 스톱이 걸렸는데 그 시합 보고는 굉장히 그 인상이 강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러싱 파워가 정말 대단했던 네. 에스파다스였어요. 그래서 이해 일본은 1월 달에 아마 연이어서 세계 타이틀을 3개인가를 했는데 다 졌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오구마도 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꼭 그 12월 30날, 31일 날 큰 그 빅매치를 하는데 70년대는 1월 1일 날, 2일 날 그때 이제 빅매치를 많이 했었죠. 항상 그 어떤 그 의례적으로 매년 그 1월 1일, 2일, 3일 중에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그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은 1월 달은 큰 샵이 별로 없거든요. 또 연말도 끼고 그랬는데 항상 그 일본에서는 큰 샵들이 많았죠. 1월 달에. 그게 이제 한 8, 90년대 넘어오면서 연말로 바뀐 네, 거예요. 연말로 바뀌고요. 그래서 뭐 로얄 고바야시가 고메즈하고 한 것도 1월 달이었고, 1월이었고요. 예. 가사하라, 홍수환 뭐 그런 샵도 2월 초였고, 그러니까 1월, 2월 초까지가 그 큰 샵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 에스파다스는 뭐 이후에 그 LA에서도 한번 방어전을 또 이기고, 그 다음에 1월 2일,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일본 링에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레자와 기미오라고 일본의 중견이었는데 이 선수는 사실 뭐 세계 타이틀 매치까지 할 레벨은 아니었는데 그 오구마 쇼지가 그 WBC 타이틀 도전에 앞서서 그 전초전 비슷하게 한 시합에서 오구마를 KO로 잡고 그 이락 세계 랭킹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선수가 후레자 기미오가 그러니까 오구마를 잡고 세계 랭킹에 대해서 이제 WBC 쪽에 도전을 하죠 먼저. 그래서 칸토하고 해서 판정패를 당하지만 뭐 나름 잘 싸웠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 측에서 78년 1월 2일 날 그 이번에 WBA 챔피언인 그 구티에스 파다스에게 도전을 시키는데 이 시합도 뭐 다카다지로 시합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고 좀 미스매치 예, 했어요. 해서 그 결국은 그 7회였죠? 예, 부상으로 시합이 스톱되고 그 에스파다스의 승리가 선언됐는데 이 시합도 마찬가지로 MBC에서 1월 그 다음에지만 1월 달에 해줬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 시합은 그 에스파다스가 시합이 끝나고 그 프레자 기미오가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눈하고 머리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그 위로해가지고 그 에스파다스가 이렇게 보면 공격할 때는 아주 무섭지만 평소 때는 동글동글 해가지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또 뭐 그 매스컴에서도 에스파다스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을 보여줬던 시합이었다 뭐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연속 KO 방어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에스파다스도 그 기세가 언제 꺾일지가 궁금했는데 의외로 또 이 선수도 그렇게 숨이 길지가 못해서 그 같은 해 78년도 여름에 그 베네수엘라로 원정을 갔는데 그 세계 타이틀을 뭐 70년대 초반부터 계속 뭐 WBC 타이틀, WBA 타이틀 왔다 갔다 도전하고 뺏기고 했던 그 역전의 노장 베틀리오 곤잘레스에게 그
쉬운 승리가 예상됐는데 의외로 그 곤잘레스의 끈적끈적한 그 페이스에 말려서 2대0 판정패를 당합니다. 이 베툴리오 곤잘레스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그러니까 선수 아마 이 선수는 그 김태식 선수와도 대전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박찬희 선수와도 대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묘하게 이제 전 시합에서 뭐 챔피언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국내 선수와의 시합 인연은 없었는데 이 선수도 베네수엘라 WBA 본부국 선수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특혜를 또 받았던 선수기도 하고요. 이 곤잘레스를 보면은 누가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누가 해도 잘 그 지지 않을 것 같은. 저도 이 베툴리오 곤잘레스의 경기를 보면 투사 같다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그리고 좀 굉장히 다혈질이죠. 투박하고 뭐 기교가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주먹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인상을 또 주기도 하는데 세계 챔피언이 되는 여정도 이 선수가 지난번에 레오 가메스가 이제 세계 타이틀에 8, 9번을 도전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곤잘레스는 세계 타이틀에 9번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도전한 것이 오바마사오에게 이제 도전을 해서 첫 패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시합도 그 시합 후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약간 난동 비슷하게 그렇죠. 굉장히 강렬한 항의를 했고 후에 또 오구마와의 시합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도전한 것이 이제 그 살라바리아. 살라바리아에게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경기에서 무승부로 그 타이틀 도전에는 실패를 하죠. 네. 하지만 살라바리아가 그 당시에는 흔치 않게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선수 같아요. 그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뭐 타이틀을 공석을 이제 박탈을 시킨 타이틀에 대해서 그 경기에 대해서 뭐 노디시전이나 노콘테스트로 그 번복을 하지는 않고 방어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되 이제 타이틀을 박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베툴리오 곤잘레스가 소크라테스 파토토와 결정전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도전만에 이제 첫 그 타이틀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 이 소크라테스 파토토는 국내에도 왔었죠. 이거성 선수와도 이제 경기를 했었고 뭐 후에 사라테에게 도전도 했었고 사무라에게 도전을 도전도 했었고 했었고요. 75년도에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도전을 했지만 바로 또 타이틀을 뺏겨버립니다. 베니세 보코솔한테 KO패를 하죠. 그 시합이 아주 그 정말 격전이고 뭐 여러 차례 다운이 됐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베니세 보코솔의 무서움을 보진 못했지만 그때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보코솔이 그 벤텀급으로 월장을 해서 라파엘 에레라에게 도전을 하면서 반납한 타이틀을 놓고 칸토와 이제 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겔 칸토와의 첫 대결에서 곤잘레스가 승리를 거두고 그러니까 네 번째 세계도전 만에 2번 그 타이틀을 획득을 한 게 되죠. 하지만 그 베툴리오 곤잘레스가 오구마 쇼지에게 이제 타이틀을 뺏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합은 그 둘이 세계 타이틀 매치 하기 전에 논 타이틀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곤잘레스가 곤잘레스가 이겼어요. 근소하게 이겨서 오구마 측에서 이거는 잘하면 승산이 있겠다 해서 다시 이제 타이틀 매치로 그렇죠. 그 레벨을 올리고 도전을 시켰는데 사실 이 시합도 그 판정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말이 좀 많았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전이 명령이 됐는데 오구마가 칸토에게 다시 타이틀을 뺏기는 바람에 곤잘레스가 칸토에게 2차례를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6번 세계 도전을 한 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도전이 이 구티 에스파다스에게 도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대단한 그 백전 노장이었는데 이 이후에 그 조금 있다가 뭐 말씀이 나오겠지만 뭐 이바라에게 타이틀을 뺏기고 라시아라고도 하고 하지만 후앙 에레라에게도 도전을 하고 또 산토스 라시아르에게도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베네수엘라 본부국의 특혜를 좀 받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9번의 세계 타이틀 도전 경력을 가진 베툴리오 곤잘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종신 전적이 92전이에요. 그렇죠. 92전인데 76승 정도 되죠. 76승이고 뭐 그중에 52KO고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 그 뭐 유럽에 가서도 방어전을 하고 챔피언 시절에 그렇죠. 뭐 아시아, 멕시코, 뭐 미국 링에는 뭐 그 당시엔 플라이급이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링은 안 썼지만 그 외에는 뭐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시합을 했던. 그래서 국내에도 참 얼마든지 올 수 있었던 선수인데 국내 복싱 팬들도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본 선수예요. 하지만 결국 국내 선수와의 매칭이
되지는 그러니까 이 않았고요. 곤잘레스는 김태식 선수하고 해도 굉장히 재밌을 시합이 됐을 것 같고 누구랑에서도 재밌었을 겁니다. 박찬희 선수와 해도 또 재밌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박찬희 선수나 김태식 선수가 세계 전면으로 등장한 게 7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때 붙었다면 국내 선수들이 좀 우세하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곤잘레스는 70년대 그 플라이급을 논할 때 70년대 80년대 초에 걸쳐서 플라이급을 논할 때 칸토와 오구마 뭐 우리 박찬희 김태식 선수도 있지만 칸토 오구마 그리고 이 곤잘레스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3파전 같은 양상의 시합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곤잘레스와 칸토도 3번을 했고 또 곤잘레스와 오구마는 4번을 네 했고 번을 했죠. 예. 또 칸토와 오구마도 세 3번을 번을 했어요. 네. 참 대단한 네. 삼각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곤잘레스가 이 에스파다스를 이기는 그 수운을 세우고 그 의외로 그 에스파다스는 그 강렬함에 비해서 챔피언 제휴 기간이 아주 길지는 못했어요. 한 그렇죠. 2년여 만에 타이틀을 내놓았고 곤잘레스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바르가스라는 그 나중에 그 90겐 요코와도 시합을 하는 칠레 선수를 KO로 이기고 오구마와 이제 세 번째로 붙죠. 3차전이죠. 예. 근데 여기서 아주 애를 먹고 무승부로 겨우겨우 타이틀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이 오구마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곤잘레스나 오구마나 참 지겹게 세계 도전을 하는 선수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일본 쪽에서는 그 오구마를 다시 불러서 4차전을 성사시키죠. 그래서 잘 싸웠어요, 이 시합도. 잘 싸웠는데 11라운드에 그 진짜 곤잘레스 한 방에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오구마는 여기서 이제 그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9년도의 일이죠. 근데 이제 이 또 끈질기게 이후에 또 박찬희 선수에게 도전을 해서 다시 또 세계 타이틀을 따는 그런 또 집념을 보이죠. 아무튼 그래서 곤잘레스는 이제 그 오구마와의 4차전 그러니까 오구마와의 4차전이 자기 자신의 이 타이틀의 3차 방어전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타이틀을 79년도에 이제 오구마와 여름에 타이틀 방어전을 하고 가을에 그 뭐 어떻게 보면 좀 손쉽게 이제 선택 방어전을 한 것이 루이스 이바라였죠. 그러니까 이때가 김태식 선수가 막 치고 올라오면서 네. 8연속, 9연속 KO승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였거든요. 네. 이때 매치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아마 그 루이스 이바라를 곤잘레스가 이겼다면 장충체육관에 온 그렇죠. 것은 네. 곤잘레스가 됐겠죠. 하면은 글쎄요. 뭐 곤잘레스가 약간 그 한곱인 지났지만 이바라만큼 그렇게 쉽게는 안 떨어졌을 거고 오히려 더 격렬한 시합이 됐었을 거예요. 아마도 초반 KO는 어려웠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곤잘레스도 상당히 그 내구성이 있고 단신의 아주 그 파이터였기 때문에 뭐 그 드림 매치가 됐네요. 그 곤잘레스와 김태식과의 시합은. 그래서 이 시합은 그 곤잘레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패배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바라는 그 당시에 뭐 파나마를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그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는데 이 곤잘레스와 이바라의 시합을 보면 곤잘레스가 거의 접근을 못해요. 대단한 네, 기교파로 대단한 보여줬거든요. 기교파로 보이고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이바라가 이 시합을 끝내고 한 3개월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 원정으로 오는데 그 당시 예상은 야 이게 스텝이 너무 좋고 차라리 곤잘레스가 왔으면 그렇죠. 김태식 선수가 때려 부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선수는 워낙 발이 빠르고 스피드하기 때문에 김태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평도 있었죠. 또 이제 베일에 쌓여졌다는 부분이 네. 좀 불안하게 했어요. 곤잘레스는 이미 다 까발겨질 대로 그 알려진 선수였는 그렇죠. 반면에 네. 이바라는 신예였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체격 조건이 일단은 신장이 크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 이 경기도 1라운드부터 그 이바라의 넉을 안 빼놨으면 중반 이후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시합이 됐을 수도 있었던 시합이죠.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김태식 선수가 그 70년대를 마감하고 80년대 그 막 시작하는 80년 2월 달에 그 루이스 이바라를 맞이하여서 총 215초죠 시합이 1분 2라운드 1분
235초인가 끝나니까 총 그럼 255초. 255초인가요? 하여간 그 255초인지 215초인지 사이에 215는 그 주먹 숫자 아닌가요? 주먹이 한 220개 나갔다고 하여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시합은 우리나라의 그 세계 챔피언 획득 시합 중에도 굉장히 그 강렬했던 시합이죠. 아, 그렇죠. 네. 국내에서 김성준 선수가 보라싱을 KO 시킬 때도 정말 환호가 많았었지만 특히 이 시합은 김태식 선수가 계속적으로 연속 KO승을 거두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기대에 딱 부응하는 그런 시합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당시가 그 굉장히 그 어떤 우리나라 복싱계 그 전성기를 맞이하는 게 그 전에 그 12월에 나중에 이제 WBC 쪽에서 나오겠지만 박찬희와 그 구티에스 파다스와의 시합도 굉장히 그 2라운드에 끝났지만 맞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강렬한 시합이 있었고 또 김태식 선수가 이렇게 세계 챔피언이 되니까 뭐 아주 복싱의 그 인기가 아주 하늘을 치솟았죠. 예. 그렇죠.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죠. 네. 그때 사석에서 한번 이제 김태식 선수께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1980년에 타이틀을 획득하고 80년에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 1년 사이에 벌어들인 돈이 그때 당시에 10억 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 CF도 찍고 어마어마한 그런 드링크제도 금액이죠. 찍고. 그래서 이 김태식 선수는 77년도에 이제 데뷔를 하죠. 하고 지금은 현재 그 프로복싱 심판으로 활동하시고 계신 그 고기봉 선수에게 KO패를 당하면서 그 데뷔전을 그 패배로 장식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에 그 MBC 신인왕조에 나와가지고 막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올라가고 최우수 신인왕이었죠. 그렇죠. 네. 해서 그 당시에는 MBC에서 신인왕 특히 최우수 신인왕은 굉장히 그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곧 세계 랭킹전을 뭐 그 세계 랭킹전으로 해서 그 당시에 티토 아벨라도 물리쳤고 김태식 선수가 이제 신인왕전의 그레이드를 올려놓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 제1회 신인왕전이 정석재 관장님에 의해서 개최가 됐고 60년대에 몇 차례 하다가 명맥이 끊겼었는데 다시 신인왕전을 MBC에서 부활을 시켜보자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김태식 선수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 야심차게 MBC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했는데 거기서 김태식 선수가 나타나서 그렇죠. 아주 그 파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 덕분에 MBC 신인왕전도 그 단번에 그냥 입지를 굳혔죠. 그래서 이제 매년 신인왕전마다 걸출한 스타들이 나오게 됐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신인왕전에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미스터 트롯 1차 대박 나니까 그 2차에는 뭐 더 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듯이 이 77년도 신인왕전 이후로 그 한동안 우리나라 그 프로복싱을 그 주름 잡았던 각 체급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쨌든 김태식 선수는 그 신인왕 최우수 선수 신인왕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국제전으로 세계 타이틀 전체전 명목으로 뭐 티토 아벨라라든지 그 이바라와의 시합 직전에는 그 이가라시 스도무 직가라 어떻게 써야 되죠? 두 이름을 다 사용을 했었죠. 우리나라의 뭐 양홍수 선수와도 그 동양 타이틀 매치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박찬희 선수의 1차 방어전 상대로도 또 판정까지 해서 뭐 KO를 안 당하고 끈질기게 버티는 그런 그 아주 그 끈질긴 선수였는데 이 선수를 4회 KO인가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아주 KO로 잡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WBC는 이미 박찬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지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태식 선수가 만약에 WBA 쪽 세계 챔피언이 되면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이바라가 결코 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시합을 통과하는 게 그 우선이었는데 아주 예상보다 더 강렬하고 쉽게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근데 이 김태희 선수는 이 세계 타이틀 획득한 시합 이후로는 그 악정고투의 연속이 되죠. 이때가 너무나 강렬했던 타이틀 획득이었는데 그때 모든 힘이 다 쏟아져서 그런지 그 뒤에는 운이 좀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태식 선수는 그
손 부상으로 이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이트를 못 치죠. 그렇죠. 예. 후계 자세도 좀 후계 자세도 독특하죠. 자기가 개발한 그런 훅을 쳤던 선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글쎄요. 이 김태식 선수는 후에 더 이름이 알려졌으면 아마 그 상대들이 많이 그 전력을 알기 때문에 힘든 시합이 많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아무튼 그 아르넬 아르자를 1차 방어전 상대로 맞이하지요. 이 아르자는 역시 박찬희 선수에게 도전을 또 했었죠. 한 4개월 전에 박찬희 선수와 시합을 그렇죠. 해가지고 아주 그 박찬희 선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판정으로 이겼지만 시원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한 아주 끈적끈적한 선수고. 김태식 선수가 이바라와 시합하기 일주일 전에 박찬희 선수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르잘과 김태식 선수의 시합이 잡히니까 많은 팬들이나 관계자들이 이 아르잘을 간접으로 김태식과 박찬희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척도로 삼는 뭐 그런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김태식 선수도 뭐 이렇게 마음 놓고 경기를 못 하고, 악전고투였죠. 예, 특히 그 버팅으로 인해서 턱이 나갔죠. 턱뼈가 덜렁거리는 상태로 네. 5라운드였는데 마지막 라운드까지 버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일단 관중들이나 일반 팬들이나 이 경기를 관전하고 시청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지요. 아무래도 이바라전까지 10연속 KO승을 기록을 했고 네. 또 박찬희 선수에게 판정승을 했던 이가라시를 KO 시켰던 김태식 선수이기 때문에 아로살과의 경기를 통쾌한 KO를 대다수의 그 국민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용이 그에 부응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합을 보면은 김태식 선수가 그 전 시합에서 어떤 부담감 때문인지 굉장히 처음부터 무리를 해요. 그런 것 너무 같아요. 그 롱훅을 남발하고, 이 당시에 WBA 감독관으로 왔던 분이 시합 끝나고 근데 플라이급에서 저렇게 펀치력이 세고 파워가 있고 저렇게 테크닉 없는 선수 처음 봤다 그러고 갔을 정도로, 그래서 아주 악전고투 끝에 1차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월이 됐죠. 12월이 돼서 이 지명도전자로 이 남아공의 이제 피터 마테블라 선수가 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시합은 뭐 일전에 그 우리가 80년, 81년도 할 때도 얘기는 했지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마테블라 선수가 이 남아공 선수이기 때문에 그 비자가 안 나왔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떤 옵션에 의한 그 원정 경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LA로 가게 됐는데 LA지만 피터 마테블라 역시도 원정 경기였고 LA의 교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장소만 바뀐 홈 네. 경기나 마찬가지 실제로도 셈이었습니다. 그 시합을 보면은 관중석 앞쪽은 다 한국 그 교민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뭐 그 태극기 흔들고 응원을 그렇죠. 했고, 시합은 그 마테브라가 굉장히 그 주먹은 놓지만 발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김태식 선수가 뭐 마음대로 요리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세한 경기를 했죠. 네. 이것도 포인트 면에서 적어도 챔피언이 이 정도 시합을 했다면 네. 최소한 아무리 못 줘도 무승부 판정은 나와야 되는 시합이 아닌가 싶은데 참 억울한 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그 마테브라 선수가 남아공 세계 챔피언으로는 처음으로 흑인 챔피언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 남아공에서 있었던 뭐 아놀드 테일러라든지 그 전에 뭐 빅토리라든지 그 백인 선수들이었지, 그렇죠. 흑인 챔피언은 처음이었는데 이 당시에 그 WBA에 있는 남아공의 그 입김이 굉장히 셌어요. 뭐 헤비급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 마테브라 선수도 지명도전자까지 올라올 만한 그런 레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올라왔고 아주 그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그 김태식의 타이틀을 빼앗아가죠. 하지만 역시 롱런은 하지 못했어요. 네, 뭐 바로 바닥을 드러냈죠. 그래서 그 김태식 선수에게 타이틀을 뺐고 그 3개월 후에 그 남아공 자기 그 홈 링에서 그 이제 앞으로 많이 이름이 나올 그 산토스 라시아 선수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김태익 선수와 이바라와의 타이틀 매치, 또 아로살, 마테블라 이런 경기를 봤지만 정말 플라이급의 그 역사를
흔들어 놨던 그런 베툴리오 곤잘레스라든지 또 산토스 라시아르라든지 네. 이런 선수와의 시합을 봤으면 참 어땠을까 싶은데 묘하게 빗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전을 못 하고 끝나고 말죠. 라시아르와 김태식 선수가 맞붙었으면 누가 가도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글쎄 내구력은 오히려 라시아르가 더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하지만 봐야죠. 어떤 펀치의 그 강도는 김태식 선수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라시아르는 그 남아공 야외링이었죠. 그 소웨토의 야외링에서 그 흑인 최초로 그 마테브라가 세계 챔피언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관중이 모였었어요. 특히 흑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시합에서 그 마테브라를 뭐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뭐 뚫고 패고 7회 이제 다운을 시켰는데 뭐 마테브라가 일어나면서 뭐 눈이 안 보인다 찔린 것 같다고 뭐 어필을 했지만 이는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라시아르의 그 TKO 중에 선언되면서 라시아르가 제 1차 이제 챔피언 그 재위 기간에 나서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플라이그 WBA가 정신이 없었던 게 자 12월 달 그러니까 김태식 선수가 1년도 안 돼서 2월 달에 챔피언이 되고 12월 달에 뺏긴 거를 그 마테브라가 12월 달에 타이틀을 따고 3월 달에 뺏겼는데 이 3월 달에 타이틀을 딴 라시아르가 6월 달에 그 김태식에게 타이틀을 빼앗겼던 이바라 선수와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합에서 이바라가 이제 자신의 복싱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거의 라시아르가 손을 못 대고 그 자신의 홈링인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판정패를 당하죠 이바라에게. 이게 이바라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 같아요. 김태식 선수에게 한번 된통 당하고 나니까 네. 아예 초반부터 승부를 안 걸더라고요. 네, 그냥 돌아버리니까 이 시합 끝나고 나면 이거 판정 발표했는데 라시아르가 그 진짜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고 허탈한 표정이었죠. 그래서 그 멀리 그 남아공까지 가서 타이틀을 뺏어온 그 라시아르의 금이와 한양을 축복하면서 그 봤던 그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대관중이 아주 허탈해했던 그런 시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바라가 또 3개월 후에 첫 방어전에서 이번에는 또 그 멕시코로 날아가서 그 후안 에레라라는 선수에게 또 그 TKO패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합도 경기 초반엔 잘 도망을 다녔는데 중반부터 멕시코가 고지라 그런지 스태미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에레라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에레라는 그 칸토나 에스파다스와는 또 약간 틀린 스타일. 그러니까 신장도 있는데 굉장히 좀 빠르면서도 주먹도 있고 뭐 이런 타입의 선수였죠. 그래서 이 시합에서 11라운드에 그 이바라가 아주 처참한 KO패를 당하면서 또 3개월 만에 또 타이틀을 또 풀고 말죠. 그래서 이 에레라 선수는 그리고 이제 그 3개월 후에 그 노장 그 베툴리오 곤잘레스를 맞이해서 1차 방어전을 벌리는데 이 시합에서 그 부상으로 인한 그 곤잘레스 기권으로 인하여 1차 방어전을 성공을 하고 세계 챔피언 한 3명째 4명째 만에 이제 처음으로 또 1차 방어전을 돌파를 하지요. 김태식 선수 이후에 또 돌파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김태식, 마테블라, 라시아르, 이바라, 에레라 5명 중에 이제 5명이 거쳐가는 동안에 첫 방어전을 이제 그 성공을 하는 선수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했는데 그 이듬해 그 라시아르가 이제 다시 또 이번에 또 에레라에게 도전을 하죠. 그래서 이 시합은 이제 라시아르가 멕시코로 원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합은 굉장히 호각의 시합이 그 서로 이제 뭐 그 아주 그 시속 게임이 됐는데 경기 중반에 에레라가 이 어깨가 뭐 고장이 생겼는지 경기 중반 이후로 한쪽 가드를 못 올려요. 팔을 못 올리고 한쪽 팔로 가드만 하고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한쪽 손으로 가드하랴 어쩌다 주먹을 뻗는데 한쪽은 이렇게 팔을 쭉 늘어뜨리고 그리고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글쎄요, 뭐 다른 데서 했으면 아마 그 전에 시합이 스톱됐겠지만 멕시코에서 했던 시합이라 갈 때까지 그냥 계속 시합을 하더라고요. 했는데 뭐 그러니까 케어는 이제 경기 종반 접어들면서는 케어는 그냥 시간 문제로 보였어요. 그래서 라시아는 이제 공격을 계속 해대고 에레라는 한 팔로만 싸우니까 이게 시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3라운드에 TKO로 그 라시아르가
두 번째 이제 제위 기간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당시만 해도 그 기구가 WBA, WBC 두 개밖에는 없었고 네네. 또한 그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명도를 쌓기 전에는 도전이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 챔피언을 역임한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갔던 것이 자명한 일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챔피언들과 그 현 챔피언들의 대결이 또 많아졌고 이때는 옵션의 이행이 철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 한번 그 정상권에 올라선 선수들은 그만큼 세계도전 기회가 좀 많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리고 사실 뭐 일본, 필리핀도 그렇지만 뭐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파나마나 페르토리코, 베네수엘라의 그쪽에 어떻게 보면 플라이그 그 뭐랄까 그 근해 나라들의 그 남자 평균 그 어떤 체형이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플라이그가 굉장히 그 층이 두꺼웠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거의 거짓말 좀 못하면 선수 한 3분의 1은 플라이급이고 한 3분의 1은 반탄급이었을 거예요 아마. 뭐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래서 라시아르는 그 마테브랄 이기고 챔피언이 된 후 1차 방언전에서 타이틀을 내놓았는데 그로부터 또 1년여 후에 다시 두 번째 챔피언 제위 기간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방어전을 하면서 그 한동안 그 어지러웠던 그 WBA 플라이급을 그 안정 챔피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게 되고 방어전 중에는 뭐 베네수엘라의 원정 가고 2차 방어전에서는 또 덴마크에 가서 그 아마추어 출신인 그 아프리카 선수 무초키를 KO시키고 뭐 일본에도 원정 오고 5차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신인 선수와도 하고 6차는 또 이태리에 가서 하고 후에 언젠가요? 7차인가 8차에는 또 프랑스 가서 그 몽테로 선수하고도 하고 하면서 아주 국제적인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네, 지명도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네. 도전자들의 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거의가 전 챔피언들이었는데 네. 1차 방어에서는 베툴리오 곤잘레스 네. 그리고 물론 4차는 호주미 슈이치, 5차는 신이섭 선수였지만 신이섭 선수도 나중에 IBF 챔피언이 되는 그리고 선수고요. 뭐 그 3차였던 라몬넬리도 그 굉장히 그 KO율이 높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라시아르가 뭐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뭐 KO로 이겼고 이 그라운드에 일방적인 네네. 기여승이었어요. 그리고 후안 에레라도 그 6차 방어에서 만났지만 전 챔피언이었고 요시압은 좀 빡빡했어요. 그렇죠. 네, 요시압은 빡빡했지만 어쨌든 이겼고 7차 방어에서는 프루덴시오 카르도나 이 네. 선수도 WBC 챔피언을 그렇죠. 역임한 선수였고 사파타 8차에서는 또 사파타를 네. 그 잡아내는 그런 수훈을 세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3년 넘게 그 라시아르가 플라이급을 이제 평정을 하죠. 그래서 이쯤에 이제 우리 김태식 선수는 WBC 타이틀 도전에 실패를 하고 재계전에서 누구였죠? 그 로베르토 라미레스. 라미레스 전 맞다. 아닌데 그 전에 또 누구하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어쨌든 그 라미레스와의 재계전을 해서 그 뭐 어려운 판정승을 거뒀지만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뇌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현역 생활을 접게 되죠. 그때가 이제 원진 체육관에서 그 극동중앙 그 전우현 프로모터 쪽으로 네. 옮겼을 때였죠. 이제 김규철 원진 프로모션 그 회장 산하에 있다가 극동으로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이제 첫 시합에서 그런 불상사가 나는 바람에 그렇죠. 네. 예, 결국은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태식 선수는 정말 그 어느 날 바람처럼 나타나서 정말 온 우리나라를 갖다 그냥 뒤흔들고 엎어놓고는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사라져버린 어떤 그 풍운화 같은 이미지. 뭐 복싱 스타일도 그랬지만 해서 뭐 지금은 체육관을 이제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체육관 접으셨나요? 네, 네, 한 2년쯤 전에 네. 체육관 정리하셨고요. 여하튼 김태식 선수를 생각하면 그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하여간 우리 나이 그 전후로 그 연령대가 젊었을 때 아주 그 곤투에 아주 그 흠뻑 빠뜨리게 했던 아주 그
매력적인 선수였고 공교롭게도 요때 이제 뭐 같은 체급은 아니지만 김상훈 선수가 또 한참 날릴 때거든요. 같은 소속이었죠. 예, 같은 소속이었고 그래서 아주 그 어떤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복싱이 좀 이 테크니션이고 아웃복싱이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 김상황 김태식 선수는 완전히 불파이터 전형적인 이제 인파이터에 아마 그 정상급에서는 아마 가장 그 전형적인 인파이터가 나타나는 게 아마 김태식 선수가 처음이 아닐까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기존 선수들이 뭐 세계 타이틀 도전을 했던 챔피언이 됐던 뭐 서광일 선수, 홍수환 선수, 유재두 선수, 이창길, 뭐 박찬희 다 이렇게 어떤 아주 고도의 테크니션이었다면 정말 그 김태식, 김상현 선수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치고 또 치는 그런 아주 파이터의 그 어떤 표상이었죠. 그래서 이 시합 이 김태식 선수 출연 이후에 그 곤투를 배우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김태식 스타일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이 이후에도 이제 세계 도전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착각을 하게 되는 또 네.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죠. 글쎄요, 김태식 선수는 어떻게 보면 행운아이기도 하면서 불운했던 뭐 그런 선수였고 좀 더 우리들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었는데 또 어떤 판정에 아주 불공정한 판정에 또 그 챔피언 기간이 짧았고 사실 챔피언을 잃고 다시 챔피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테블라와의 벽을 넘었으면 라시아르와의 어떤 좋은 승부도 있었고 뭐 곤잘레스라든지 뭐 에레라 같은 선수하고 아마 시합을 했어도 굉장히 재밌는 시합이 됐을 뭐 그럴 시합이었죠. 그렇지만 김태식 선수가 정말 국민들께 또 복싱 팬들에게 많은 그런 기쁨을 줬어요. 그때 루이스 이바라와의 경기는 아마 복싱 팬이라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될 겁니다. 홍수환 선수의 그 사전 호기와 더불어서 그렇죠. 가장 익사이팅한 아마 세계 챔피언 획득 시합. 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김상현 선수의 그 세계 타이틀 획득도 굉장히 쇼킹하게 봤는데 이바라가 워낙 그 곤잘레스와의 시합에서 그 좋은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잡으리라고는 뭐 예상을 못했었죠. 그렇죠. 네. 이때 당시만 해도 세계 챔피언을 불과 2라운드에 두들겨대서 KO 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렇죠. 시절이었잖아요. 이게 뭐 그 당시로는 최당 KO 기록이었죠. 타이틀 그렇죠. 획득. 또한 경량급이었기 때문에 더 센세이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 자기 때가 좋았다 그러지만 사실 요즘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들도 물론 뭐 지금 로만 곤잘레스가 플라이급이라든지 지금 그 WBC 챔피언 있는 그 훌리오 세자르 마르티네즈라든지 굉장히 잘해요. 잘하고 재미있고 펀치도 있는데 그 뭐랄까 이 당시에 그 곤잘레스나 우리 김태식 선수 라시아르 같은 어떤 그 무거움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선수들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에스파다스라든지. 아무래도 기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경쟁이 이제 좀 예전보다 순화됐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강하면 다른 쪽으로 갈 기회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한 중량급은 그래도 선수들의 수준이 그다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지금 경량급 선수들을 보면 과연 80년대 이 선수들이 경쟁을 했을 때 세계 타이틀 근처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둘이 앉아서 거론했던 선수가 로페즈, 에스파다스, 뭐 곤잘레스, 이바라, 김태식, 뭐 라시아르, 에레라 뭐 이런 선수들인데 사실 이 중에 반 이상은 라이트 플라이급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예, 로페즈나 에스파다스나 뭐 곤잘레스도 사실 라이트 플라이급도 가능한 그런 신장이었고 라시아르도 몸통이 좀 두껍긴 하지만 뭐 마음 먹으면 라이트 플라이급으로도 뛸 수 있었던 뭐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플라이급은 지금으로 따지면 미니멈 라이트 플라이, 슈퍼 플라이를 다 합친 어떤 그런 레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81년, 80년 그때 슈퍼플라이급이 창설됐기 때문에 정말 슈퍼플라이 선수들까지도 플라이로 활동을 하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이랑 비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플라이급은 경량급에서는 역사도 깊고 그 물론 뭐 복싱을 논하는 데 있어서 헤비급, 미들급, 웰터급, 라이트급 그러지만 플라이급도 굉장히 재밌었던
그 미국이 다만이지 미국이 이때까지만 해도 뭐 플라이급은 전혀 선수도 없었고 신경도 안 썼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선수 중에 미국 선수 한 명도 네, 없었어요. 없어요. 미국 링에서는 뭐 플라이급은 세계 타이틀 매치조차 벌어지지 않을 때니까 했지만 그 중남미의 어떤 그 펀처 아주 그 희대 테크니션 뭐 이런 선수들이 난무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WBA 플라이급에 대해서 70년대 초중반부터 라시아르가 평정하던 85년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태식 선수가 딱 중간 80년도 1년을 WBA 플라이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박찬희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WBC 플라이급에 대해서 또 한번 임준배 위원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클로징 부탁드립니다. 네, 뭐 코로나 오늘 또 그 2.5단계 연장 발표가 났네요. 그래서 모두 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넘어가면 더 좋은 날이 오리라고 믿고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